대항해 시대에 포문을 열었던 나라, 바로 포르투갈이죠. 사실 포르투갈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축구를 잘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포르투갈의 인구 밀도 우리나라와 많은 점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수에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토의 크기 그리고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포르투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포르투갈의 인구 밀집입니다.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면적은 92,152제곱킬로미터로 북쪽과 동쪽은 스페인, 남쪽과 서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어요. 사실 포르투갈과 인접한 국가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1024만 7,605명의 사람들이 포르투갈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10만 266제곱킬로미터로 포르투갈보다 조금 더 크지만 총 인구수는 5,155만 8,034명으로 인구의 규모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토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르투갈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포르투갈의 인구 밀집 우리나라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현재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 중 약 3분의 2가 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살고 있어요. 가장 먼저 포르투갈의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리스본. 리스본을 포함한 인근 광역권에는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30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왜냐? 리스본 다음으로 큰 도시인 포르투 광역권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20만 명. 그러니까 리스본과 포르투 광역권 이렇게 두 지역에만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또한 리스본과 포르투를 포함한 포르투갈의 도시는 전체 면적의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포르투갈 전체 인구의 3분의 2는 30%밖에 되지 않은 면적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포르투갈의 영토 중 약 70% 지역은 비어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런 인구 분포를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죠. 가장 먼저 포르투갈의 지리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국토의 40% 정도가 산지입니다. 특히 내륙은 험준한 산악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산이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교통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가파른 산지였던 내륙 지역에 도로를 놓거나 집을 짓고 살 수 없었고, 교통 인프라가 해안 지역을 따라 발전하게 되다 보니 앞서 언급되었던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 리스본과 포르투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또 리스본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수도이자 유럽 대륙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살기 좋은 나라로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이죠.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기후는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어요. 북부와 중부 지역은 시원하고 습한 기후, 남부 지역은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인데, 여기서 북부는 비가 많이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남부 지역은 따뜻하지만 땅이 건조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리스본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긴 하지만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29도 사이에 있는 아주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통 인프라도 좋고 날씨까지 따뜻한 도시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던 건데, 포르투갈의 인구 밀집은 지리적 특징과 기후뿐만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은 인도로 가는 시장로를 개척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 건설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식민지 경영을 토대로 포르투갈의 왕가와 귀족들은 막대한 부를 얻기도 했죠. 이 중에서도 특히 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역이 다름 아닌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은 유럽 대륙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해 엄청난 속도로 번창하면서 그야말로 황금의 시대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 황금의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지난 1755년 포르투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바로 리스본 대지진. 이 지진은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이후 발생한 여진과 쓰나미가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등을 덮치면서 리스본에만 20만 명 중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또한 리스본의 85%에 달하는 면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면서 정확한 재산 피해를 집계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때 왕궁도 함께 파괴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역사상 유례 없던 대지진을 겪게 된 포르투갈은 지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도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때 새롭게 짓는 건물은 5층 이하로 설계한 뒤 건물 내부에는 나무로 격자형 구조물을 만들게 했다고 해요. 이걸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스페인과 함께 세계를 지배했던 포르투갈의 해는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 찾아온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공격했던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나폴레옹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은 포르투갈의 왕은 브라질로 피신을 가버려요. 이 사건은 포르투갈의 가장 큰 수입원이자 식민지였던 브라질을 독립시키는 기회가 됐고요. 결국 지갑에 있던 돈은 다 썼는데 그나마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던 브라질까지 잃게 되면서 포르투갈에 영원할 것 같던 황금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1900년대에
접어든 포르투갈. 이때 인구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이 전쟁에는 전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이 참전했고 포르투갈 또한 연합국으로 참가하면서 승전국이 되었죠.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도시에서 몸을 숨기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기도 했죠. 결국 전쟁이 끝난 이후 포르투갈에는 인구 변화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포르투갈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살라자르는 세계적인 대공황 속에서 약 40여 년 동안 독재 체제를 구축했어요. 이때 살라자르는 산업화를 포기하고 농촌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등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우민화 정책까지 실시했죠. 그런데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던 중이었죠. 이에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농업을 계속해서 고수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일자리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1960년대와 1970년대 포르투갈의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때 포르투갈 최대 수출품이 포르투갈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민자가 폭등했다고 해요. 결국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카네이션 혁명입니다. 살라자르 독재 정권과 계속되는 식민지 전쟁에 반대하며 일어난 일종의 쿠데타였죠. 사실 사람들은 독재 정권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면 포르투갈은 뒤늦게 산업화와 도시화를 시작하면서 경제 발전에 속도를 냈지만 이때 특히 서비스와 기술 분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다름 아닌 관광이었어요. 이로 인해 관광지였던 해안 지역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고 리스본과 포르투가 이 중심에 서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면 내륙 지방에서는 다들 도시로 이동하니까 원래도 적었던 인구가 더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포르투갈의 인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EU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45세. 네, 사실상 인구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포르투갈 국민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거나 이민을 떠났고 여기에 출산율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는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심지어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편의시설이 밀집된 도시에 더 몰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1980년대에는 포르투갈의 인구가 반짝 증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민 때문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민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당시 포르투갈은 공식 언어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난민들을 받기 시작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도 대부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주로 도시에 살기를 선택했다고 해요. 이들도 경제활동을 하려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 거죠. 그러나 최근 포르투갈을 덮친 경제위기와 기록적인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이민자의 수도 크게 감소해버렸다고 해요. 결국 포르투갈 정부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는데 우선 내륙 지역을 이어줄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또 내륙으로 이동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내륙 지역으로 이동해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리나라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 귀농과 귀촌 등 전원 생활이 인기였고 실제로 많은 도시인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바뀌는 기후로 인해 농사가 어려워지면서 농가 소득은 크게 줄어든 데다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 지역 인프라에 적응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닮은 듯한 포르투갈. 과연 포르투갈의 인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